이 공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벽은 그대로이고 생산 라인은 멈춘 적 없다는 듯 반짝이며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계는 여전히 돌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삼성의 기술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땅에 남은 이 공장은 더 이상 삼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설비는 남았지만 기준은 사라졌고 기계는 있지만 데이터를 잃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과거와 같은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외형, 같은 공정처럼 보이지만 결과물은 전혀 다른 품질이었습니다. 공장은 멀쩡한데 기술은 작동하지 않는 이 기묘한 장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물과 기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축적된 데이터일까요?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심장을 놓친 차에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공장이 던지는 침묵의 메시지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설비를 얻고도 왜 미래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가전시장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30%를 훌쩍 넘기며 사실상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모스크바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부터 시베리아 외곽의 소박한 가정집까지 텔레비전과 세탁기, 냉장고에는 어김없이 삼성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전을 산다는 것은 곧 삼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독일 브랜드는 성능은 뛰어났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고 중국 브랜드는 저렴했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삼성은 가격과 내구성, 디자인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며 러시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의 혹독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전력망이 불안정해 전압이 자주 요동치는 환경을 고려해 전압 제어 장치를 기본 탑재했고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기온에서도 모터가 멈추지 않도록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한 정정이 문제까지 세밀하게 보완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술적 배려가 쌓이면서 삼성은 오래 쓰는 가전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혼수 목록 맨 위에는 늘 삼성 제품이 올랐습니다. 칼루가 공장에서 매일 수천 대씩 쏟아져 나오던 제품들은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러시아 가정의 안정과 성취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점이 훗날 더 큰 추락을 대비시키는 가장 높은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러시아에 남긴 것이 공장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칼루가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와 엄격한 품질 기준, 공정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한 몸처럼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거대한 건물과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 내부에 위험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저 공장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술을 설비로 착각한 순간입니다. 제조업에서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품의 미세한 편차를 관리하는 품질 데이터,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고 공정을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수천 개 부품을 제때 공급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반영하는 반복의 축적이 없으면 공장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선은 보이는 것에 고정됐습니다. 공정의 본질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핵심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외국 기술 의존은 위험하다는 구호와 함께 국산화, 내재화가 정치적 명분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국산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품질 시스템, 협력사 네트워크까지 통째로 대체해야 한다는 현실은 의도적으로 외면됐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공장을 자산으로, 기술을 버튼으로 생각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전쟁이라는 충격과 만나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잇따라 발표되고 글로벌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윤리적 책임, 브랜드 가치, 그리고 국제 금융 물류 시스템과의 연결을 고려할 때 칼루가 공장을 그대로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수조 원이 투입된 최첨단 생산 라인이 멈춰 섰습니다. 기계는 그대로였지만 버튼은 꺼졌고 매일 수천 대씩 쏟아지던 제품 흐름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와 체면이 동시에 흔들리는 정치적 충격이었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서 있었고 설비도 멀쩡했지만 외국 기업의 결정 하나로 생산이 정지됐다는 사실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불만은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을 계속 비워둘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법안이 거론됐고 몰수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분위기는 빠르게 경직됐고 협력의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공장은 멈춰 있었지만 그 주변의 긴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은 그대로였고 설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계는 돌아갔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제품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산을 돌리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균열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정해진 순서와 조건에 따라 결합되고 그 모든 과정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통제됩니다. 어느 온도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떤 수치에서 미세 조정을 해야 하는지, 어떤 오차가 허용 범위를 넘는지에 대한 기준은 수십 년간 축적된 실패 기록과 개선 데이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임대되면서 이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설계도는 남아 있었지만 왜 그 설계가 그렇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배경 데이터는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설계는 있는데 이유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외형은 비슷했지만 색감은 미묘하게 흔들렸고 부품 간 신호가 어긋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발열이 증가했고 기존 시스템이라면 자동으로 걸러졌을 분량이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사전 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글로벌 네트워크가 얽혀 돌아가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버튼은 눌렀지만 그 안에서 작동해야 할 보이지 않는 두뇌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이 막히자 러시아 기업들이 선택한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기존 설계에 맞는 칩과 센서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중국산 부품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규격이 비슷한 부품을 넣으면 생산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조 시스템이 단순한 부품 조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의 설계는 특정 반도체와 센서,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전압의 미세한 변화, 신호 전달 속도의 차이, 열 발생 패턴까지 모두 계산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규격이 조금씩 다른 칩이 들어가자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오차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는 누적됐습니다.
화면 색감이 불안정해지고 장시간 작동 시 과열이 발생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내부 회로가 손상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한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부품의 차이가 다른 부품의 부담을 키우며 연쇄적인 불안정으로 번졌습니다. 생산은 유지됐지만 시스템 전체는 점점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하게 연결된 기술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중국산 부품으로 공백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잠시 숨을 돌린 듯 보였습니다. 생산은 이어졌고 매장 진열대에도 다시 제품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품을 쥐고 있는 쪽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진 것입니다. 제재로 인해 선택지가 줄어든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공급업체들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되었고, 이는 곧 협상력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렴했던 부품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운송 조건과 결제 방식에서도 러시아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품질은 일정하지 않았고 동일한 모델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성능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데이터나 협력 구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축적하는 대신 중국 공급망의 흐름에 맞춰 조립을 반복하는 구조로 고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국산 브랜드 보스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생산의 핵심은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종속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한때 삼성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파트너에 연결돼 있던 러시아는 이제 수많은 중국 공급자에게 흩어져 묶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립을 외치며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의존으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삼성은 물러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을 임대했고 직접 생산을 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기업들이 설비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삼성은 공장을 내주었지만 기술을 넘기지 않았고 설비를 허용했지만 두뇌는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와 공정 제어 시스템, 글로벌 서버 접근 권한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생산 라인은 빌려줬지만 데이터와 알고리즘, 품질 관리 기준은 중앙 시스템 안에 묶어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폭 버튼의 구조였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칩과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진화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공장은 같은 설비 위에서 점점 낡아가는 공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기술은 멈춰 있었고 학습은 차단됐으며 업그레이드의 길도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줄어들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삼성은 브랜드와 상표권, 법적 권리를 유지하며 시장의 기억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삼성이라는 이름의 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을 사용하는 쪽은 러시아였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쪽은 여전히 삼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라 장기전을 염두에 둔 냉정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품질 저하로 보였던 문제가 점차 구조적인 침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설비를 반복해 가동하는 동안 기계는 조금씩 마모됐고 정밀하게 맞춰져 있던 공정의 균형도 서서히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경로는 막혀 있었고 글로벌 시스템과 단절된 상태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량이 발생해도 원인을 깊이 분석해 개선하는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반복을 통해 진화합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다음 공정에 반영하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장은 매번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유지, 발전이 아니라 버티기에 가까운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협력사 네트워크도 약해졌고 품질 기준을 공유하던 생태계는 점차 해체됐습니다. 겉으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설비는 남아 있었지만 산업을 성장시키던 흐름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번의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침묵의 쇠퇴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결론은 단순합니다. 현대 제조업의 본질은 더 이상 건물과 기계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그 안에서 흐르는 데이터, 실패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협력사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즉, 매뉴팩처링은 설비가 아니라 데이터와 생태계의 결합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공장은 남아 있어도 산업은 멈춥니다. 러시아는 공장을 지켰지만 그 안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구조를 잃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설비를 비워두면서도 기술과 브랜드, 그리고 진화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제조업 시대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한 번 끊어진 생태계를 다시 연결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없이 돌아가는 공장이 과연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중국산 쓰레기통이 된 러시아, 삼성이 심어둔 자폭 버튼에 러시아, 가전시장 붕괴라는 표현은 매우 자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 제조업 구조의 냉혹한 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안을 단순히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의 구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승리라기보다 제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겪은 문제의 핵심은 공장을 기술로 오해한 데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산업시대에는 설비와 노동력이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제조업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글로벌 공급망, 품질 학습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부를 러시아에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 그 네트워크가 끊기자 물리적 공장만 남고 두뇌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자폭 버튼이지만 사실은 중앙 통제형 글로벌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산화와 자립을 외치면서도 기술 축적을 위한 장기적 투자 대신 외형적 자산 확보에 집중한 전략적 판단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공정 데이터 같은 핵심 영역에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이 산업 현실을 앞서갔습니다. 그 결과 삼성 의존에서 벗어나는 대신 중국 공급망에 더 깊이 묶이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것은 자립이 아니라 의존의 방향 전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단기 생산 유지가 아니라 기술 축적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공정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실패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와 공정 분석 인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떤 설비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지 정치 외교적 변수에 취약해집니다. 중국 의존이 심화된 현재 구조를 완화하려면 중립적 국가와의 협력, 자국 내 부품 산업 육성, 그리고 전략 부품에 대한 단계적 국산화 로드맵이 병행돼야 합니다. 셋째,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신뢰를 축적하는 산업입니다. 품질 안정성과 사후 서비스 네트워크를 재건하지 않으면 시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구호가 아니라 기업 주도의 품질 혁신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제조업은 고립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완전한 자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통합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국가든 데이터와 기술 축적 없이 설비만 확보하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장은 눈에 보이지만 기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라졌을 때 산업은 조용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